지난 8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사업법이 모두 기사회생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후퇴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농업사업법의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 축산산업국장, 송춘호 전북대학교 식품유통학과 교수, 그리고 정충식 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줄여서 각각 양곡법과 농안법이라고 하지요. 이 두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농업 정책의 큰 틀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 이 두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 무엇인지 민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큰 틀에서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해서 정부의 사전적 수급 관리 대책을 의무화한 부분하고 예. 또 사후에 그 책임을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데 큰 틀에서 내용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곡법 같은 경우는 이 수요, 공급량 이런 부분들 관리에 있어서 양곡 적정의 재배 면적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관리를 하고, 또 논의 타작물에 대해서도 재배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사전적 수급관리 대책을 의무화했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불안했을 때, 예를 들면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초과했거나 가격이 막 하락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그 매입 등을 포함해서 양곡 수급 안전 대책을 만들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는데 양곡법의 가장 큰 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을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간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과정의 전 단계에 생산자 단체 등이 5명 이상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를 국무회의 통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또 보완됐다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안정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그 수급 관리 계획을 포함하는데, 기존에는 이 법이 채소류만 기본으로 했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쌀을 포함한 농산물로 확대를 한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없었던 농산물 가격 안정위원회라고 해서 예. 가격에 대해서 하락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 부분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 단체가 추천하는 5명 이상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송춘호 교수님, 이제 이에 앞서서 나머지 이제 두 법인 농산물 재대책법하고 농산물 재보험법도 지금 그 앞서서 통과가 됐죠. 예, 이 두 법안의 핵심은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겪지 못한 극한 폭우라든가, 네. 그다음에 굉장히 기온이 높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업은 이런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모든 국가가 자연재해에 대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업 자연재해 대책법과 보험법이 있습니다. 대책법은 정부 국가의 책임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각 법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생계 구호와 영농 개시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이 보전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2전까지 생산에 투입됐던 비용에 대한 부분이 보전되는 걸로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상고온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연재해 정의에 이상고온과 지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농업재해보험법이 개정이 되어졌는데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크게는 그동안 생산 현장에서 이 농업재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한번 입고 보상을 받으면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할증 문제가 발생이 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할증을 폐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했던 그 거부 안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폐지한다는 것이 규정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개정안에서 그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할증을 폐지하는 걸로 예, 되어 예. 있었고요. 두 번째가 농업 이제 보험 가입자들이 현장에서 손해평가사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저기 정충식 사무처장님. 네. 이게 이제 전 정부에서는 그 농민단체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요구를 했지만 결국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이제 법안이 그 무산이 됐었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나 명분을 내세웠었는지요?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가장 큰 명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네, 겁니다. 뭘 아까 그 재대책법, 보험법, 뭐 양곡법 다 갔는데 예. 그 중에서 양곡법이 가장 핵심 논의 사항이었고요. 예, 예. 그 중에서 또 시장 경리 제도라는 거를 통해서 뭐 연간 1조에서 3조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엄포성 발언을 하면서 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장 경리 제도가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동안 변동식불금이라는 쌀값이 떨어지면 일정 정도 보완해주는 보험 성격을 띈 예. 변동직불제를 없애면서 나온 게 시장격리제도거든요. 예, 예. 그런데 민주당 정부 때 만들었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잘 안 지켰고요. 윤석열 정권 때는 아예 방조를 하면서 쌀값 폭락을 일으킨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송미령 장관 당시에는 이것이 농망사법이라 해서 농민들을 우롱했던 그 법이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농민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을 또 많이 하셨고, 그렇죠. 처장님께서 이제 트랙터 시위에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안팎의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 또 속도 상하시면서 좀 부담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정말 돌이켜 보면은 그때 당시 12월 달에 그 트랙터 끌고 남태래가 넘을 때가 예, 생각나는데요. 우리 윤석열 정권 때 농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딱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좀 인정해라. 그리고 식량 주권을, 식량 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좀 마련해달라. 네, 네. 그리고 농산물로 판매를 해서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가격 안정을 좀 해달라. 그리고 개방 농장 대신에 이제는 식량 위기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뭐 국지전이라든가 외부적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안정된 식량 생산을 하기 힘드니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고요.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마치 사회를 혼란시킨다든가 네. 농민들이 뭔가 그 위험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발언한 것은 과연 그 발언한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돌이켜 보면은 내란 세력이었고 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농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탄압을 한 그 어떤 당시였다 생각하면은 이것이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잘못됐다, 호도됐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이제 자세한 내용 또 차차 그 뒷부분에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이 법안 통과 자체로만으로도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업사법은 민주당이 주도를 했었고요. 이전 정권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통과했던 것을 윤 정부에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점은 민주당이 같이 주도했는데 이전 거부됐던 안과 이번 통과된 안에서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후퇴를 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통과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정부 주요 정책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정부 정책의 핵심 사항으로 다루겠다는 것을 천명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농업소득 안정망 구축이라는 부분이 정상 궤도에 올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다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농업사법 개정안은 발효와 즉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예. 사실 농업사법의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각 농업사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농식품부 장관의 장관령으로 시행 규칙이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1년 동안 준비하고 만드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지느냐
통과가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회 통과 이후에 앞으로 1년 동안 이러한 부분에 얼마나 우리 생산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가장 아쉬운 점은 이번 그 전체 농업사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농안법의 가격 안정제 도입입니다. 예. 근데 그 규정이 뭐라고 되냐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어지면 네. 아무리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도 예, 예. 이게 법을 시행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재정에서 농업 부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정부가 얼마만큼 편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 농업사법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가격 폭락이랄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무슨 풍년이랄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편안한 그 영농 환경이나 그 수확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만 예산 시즌마다 이제 또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또 과제가 남아 있겠군요. 국장님 지금 네. 뭐 이제 이런 첫 발을 뗐는데 뭐 그 도에 농정도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를 맞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앞서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법 통과를 위해서 가격 안정제라는 최초의 이 제도가 도입이 네. 됐고 또 그 전에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 의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예측 가능한 그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적 환경에 대한 토대는 지금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농가의 이제 경영에나 이런 또 안정적인 부분 중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의 또 남아 있는 숙제고요. 그런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서 보면은 이 법에서도 결국엔 보장하고 있는 게 농산물 가격 안정제인데 거기에 포함된 대부분의 이 품목들이 포함될 수 있고 또 법에도 담겨져 있는 이 공급 비축 양국에도 기존에는 그 콩하고 밀 같은 경우는 시행령이 있던 걸 이번 법으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네. 우리 전국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전국에서 벼 재배 면적이 전국 3위고 콩이나 농콩이나 이런 밀도 전국 1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만 놓고 보면 이번에 제도를 통해서 이런 밀, 콩 농가, 재배 농가들의 그 가격 안정에 농가 소득에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는 되어 있어서 이 내용 그대로만 간다고 하면 우리 전국에 있는 벼나 우리 농콩, 밀 재배 농가들의 가격 안정에 농가 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실 보이고요. 그리고 또 농업법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기존에 아예 지방 정부나 국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이 수급 관리에 대한 그 책임을 사실 질 수 있도록 사전에 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충분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농민 단체나 생산자 단체들하고 많이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또 획기적으로 본 부분이 이제 재해에 관련된 부분인데 재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한 11건의 농업재해나 자연재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재해라는 것은 개인의 규칙 사유로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도 특정 지역에 연속해서 이 폭우가 오면서 이 피해가 심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개인의 규칙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이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이. 네. 그래가지고 실제 2023년에 개인 부담이 84만 원이었다고 하면 이 두 번에 걸쳐갖고 재해가 일어났다 보니까 본인 부담이 124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사실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본인 규칙 사유를 그동안 어수에 불구하고 할증을 붙였다고 하면 이것을 할증이 제외한다는 제약이 좀 바뀌었고 또 기존에 이 할증을 하더라도 이 단계가 15단계였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촘촘하게 더 세분화시켜서 35단계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할증이 되더라도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어서 네, 네. 농가들의 이제 이런 자연재해나 농업재해로 인한 부분 피해에 있어서 농가 보험, 농작물 보험에 대해서 좀 부담도 좀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안전적으로 정착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생산자 단체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초장님, 지금 뭐 어쨌거나 첫 발을 뗀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원안보다 이제 저렇게 일부 후퇴한 안들이 있어서 농민단체도 이제 상당히 그 불만을 좀 내비치셨어요. 어떤 그 점들이 특히 좀 아쉬움이 있으신지요? 2024년도에 민주당하고 진보당 그런 농민단체 3자가 좀 합의한 기존안에서 지금 새롭게 개정안은 많이 퇴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4가지가 좀 눈에 띄는데요. 과거 변동직불금처럼 목표 가격보다 쌀값이 떨어지면 그것을 지원해주는 공정가격제라는 그게 예. 빠졌고요. 그리고 공급 가행 사태가 나면은 시장 격리를 법률과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바꾼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국제기구 권고량 이상으로 한다는 그 내용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입쌀을 우리가 우리나라 생산되는 식용쌀과 다툼이 없게 사료용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도 빠져 있습니다. 이게 크게 4가지 정도가 예.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다 빠졌고요. 문제는 이게 이번에 발표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가 됐으니까 마치 잘 된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미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을 없애겠다고 하는 당인데 네. 그런 당과 합의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퇴보했다, 너무 누더기가 됐다고 얘기하는 농민들이 나오는 이유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께서 이 법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한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처럼 저는 이를 거부하고 다시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형식상 그 의미 못지않게 그 농민단체에서 이제 실질적 내용 자체가 기대에 이제 굉장히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방금 그 언급한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의무매입 기준을 법률로 종전에 이제 그 명시하도록 돼 있던 것이 이제 시행령 차원으로 조금 낮아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이제 어쨌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뭐 핵심적인 내용도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말 그대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당초에는 초과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규정이었다고 하면 그것만 담아 정부의 이제 어쩌면 사후의 대책에 대해서 막 담겨져 있었다고 하면 이번 법안은 그거와 함께 사전에 충분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예. 그 계획으로 해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때 사후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을 해서 가격 보상을 하자는 게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수급 관리에 있어서 단순하게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 정부와 함께 지방 정부가 이 생산부터 출하까지 모든 그 계획 자체도 제대로 만들어서 다만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주산지 협의체나 이런 네. 생산자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 안들을 처음부터 충분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적정한 면적 생산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이 초과했거나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 하락할 때 이때 이 가격 안정제를 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차액을 보전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내용들이 법에 당초에는 법안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담도록 되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행령을 가정할 때 단순하게 이제 입법령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절차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생산자 단체들과 충분하게 좀 논의도 해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 좀 수립 법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만들 때도 좀 어느 정도 의견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실제 이게 가동이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양국수급관리위원회나 예. 가격안정관리 농산가격안정위원회에도 결국에는 이 5명 이상이 생산자 단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얘기즉슨 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5명 이상이 거의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그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아까 가격 안정제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그 이 공정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법안 내용으로 보면 그 이 기준 가격 뭐 생산비나 수급 상황들을 고려한 그런 기준 가격에서 그 이 당해년도 농산물 도매 시장의 그런 수매 가격이나 그 수확기의 시장 가격을 그 차액 부분을 갖고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 가격이나 그 평균 가격을 설정을 할 때도 그게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인가를 생산자 단체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이런 것조차 부분도 안을 만들 때 충분하게 그 우리 생산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해지면 좀 더 이 우리 농민 단체들이나 이런 생산자 단체들이 우려하는 법의 후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네. 이제 그 종전 법안에서는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이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초과 생산을 유도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현재는 이제 선제적으로 수급을 좀 먼저 조절을 좀 해보겠다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방점이 찍히는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께서는 이런 그 정책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선제적 수급 조절이라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정말 그 폭설이었거든요. 네. 근데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내년에는 더 더워질 것이다. 이 이상기후라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선제적 수급 계획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안법의 핵심적인 취지는 생산자도 보호지만 소비자도 보호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번 농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선제적 수급 조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부분의 사례는 최근 일본의 쌀값 폭등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 수급량에 맞춰서 쌀을 생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정권이 거의 무너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의 예를 가지고 이 선제 수급제라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잉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과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확대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전략작물 직불제의 가장 핵심은 농콩하고 가루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미 수입량에 대해서 초과 생산량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시장의 격리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사실 확대한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든다면 사전적 계획에 의해서 이 전략작물을 확대한다는 그 안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양국수급관리위원회라는 거 이번에 새롭게 신설해 가지고 법률에 상향시켰다는 것이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심의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심의만 하지 의결권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의결권이 없는 심의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잘 갖춰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발동되어지는 법률이 발효가 되는데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용에 보면 미약한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쌀 과잉 생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논콩이라든지 다른 전략작물 쪽으로 좀 유도를 했는데 이미 그것도 생산량이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지금 생산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런데 그동안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것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것을 법률 안에 예. 담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예, 최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항상 지금 우리나라가 과잉 생산이 아니라 과잉 공급이라고 꼭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생산은 아주 지난 5년간 평균 따져보면 쌀 같은 게 95%밖에 안 됩니다. 100%가 넘은 적이 있지만은 네네. 90%대로 떨어지는 데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따지면 95%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전략작물 제도라든가 파만했던 축소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의도적으로 계속 이것을 국민들한테 이게 그렇게 선전하고 있다. 근데 그게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농민들을 마치 뭐 예비 범죄자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내란 동정이 윤석열 끝나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정부라고 얘기하고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하면서 왜 농협 분야만은 왜 윤석열 정권 때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느냐. 또 그런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그 관료, 네. 장관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느냐. 저는 이거 좀 잘못됐다. 모순된 어떤 모습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수급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농콩하고 가루쌀을 수매를 축소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 당장 그 농콩을 그리고 가루쌀을 하게 해서 기존에 있던 논을 밭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농민들이 다 이미 지불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구입했는데 그런 것을 만약 줄인다든가 축소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모든 피해가 농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대비책도 없고 이런 기본 식량 체계를 뭐 몇 년 돼도 안 되는데 이렇게 벌써 어긋났는데 예. 과연 이게 선제적인 수급 정책이 유효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미용장님, 뭐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네.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쌀보다는 다른 작목을 조금 지토록 권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법령에다 또 명문화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실효성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도에서도 지금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보장받고 그리고 또 그 예측 가능한 예. 농업을 경영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저희 방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이제 정부 정책과 같이 일을 하되 정부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 농가들이 오늘은 뭐 소장님께 사무장님께 말씀 주셨지만 농콩 재배 뭐 면적 감축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 뭐 정확히 팩트는 발표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제 예산상의 부분에서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를 일부분 이제 네.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산과 사실 결국에는 이게 다 예산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디까지 이걸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예산을 놓고 범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벼 생산량, 그다음에 타 작물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벼도 그렇고 이제 농콩이나 밀, 가루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게 이제 공공 비축 매입에는 이제 밀하고 콩이 들어가 이번에 이제 네. 시행에 있는 거 법으로 이제 아예 올려 보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가 소비나 자가 유통을 하는 그 외에 양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작년에 저희가 농콩이 31만 톤 정도가 저희가 생산이 됐는데 네.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일반 양곡처럼 공급 비축 양곡에 들어가 있는 만큼 법으로 생산량과 맞춰서 논 벼면적의 재배 면적을 조정하기 위한 쌀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한 논 타작물을 장려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정부에서 필요한 만큼의 공급 비축 양곡에 포함된 이 쌀뿐만 아니라 이 밀, 콩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주는 게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경영이나 안정에 네. 충분하게 필요하고 이 법이 또 실효성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쌀이 필요한 이상으로 초과 생산이 되거나 이제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양곡 수급 조절 위원회가 이제 매입 관련 심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국장님 이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양국수급 정확히 이제 양국수급관리위원회인데요. 네. 그 양국수급관리위원회하고 이제 가격 안정제 발동을 했을 때 농산 가격 안정위원회 이제 두 가지 이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국수급관리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그 안에 이제 5명 5명 이상의 생산자 단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 수급관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쌀이나 이 농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적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급이 불안했을 때 생산량이 초과 생산하거나 가격이 네.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발동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을 갈등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정부에게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이 법이 여기까지 왔을 때의 그 과정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단순하게 예산만 고려해서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위원회에 충분하게 그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의견 또한 그 제외하고 무시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충분하게 농민들의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이분들의 네. 목소리 들어가면서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그 저점을 찾는 과정에서 좀 그 의견의 정리에 있어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국가는 농민들을 좀 더 살펴보고 또 농민 입장에서는 국가의 전반적인 놓고 봤을 때 조금씩 논의를 하다 보면 네. 접점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 국장님의 의견에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도 예.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양곡관리법에 보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가장 상위에 어떻게 보면 위원회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양곡관리법과 유사한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법입니다. 그렇죠. 예. 네, 최저임금법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데요. 이 최저임금법 8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심의권과 의결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심의권만 줍니다. 근데 심의권 가지고 결정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다시 국무회의에다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계획을 할 때는 또 이 절차가 다른 또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급관리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뉴스에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네. 17년 만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결정 과정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여기에도 그 최저임금에도 근로자위원이 9명, 30명 중에서 9명이고요. 그다음에 양곡수급위원회는 15명 중에서 5명입니다. 네. 거의 구성 비용은 같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1차 회의 때는 노동자 위원들은 4.1%의 상승안을 이렇게 제출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결됐고 2차 수정안에 4%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타결된 것은 2.9%로 인상안이 타결됐거든요. 이러한 걸 보면 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생산자 대표들의 의견이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말씀 듣다가 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생각이 딱 났는데 네. 뭐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차이입니다. 가져온다는 말씀이시죠. 법률에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떤 심의권과 뭐 의결권. 논의를 해서 올린다고 해도 다음 단계에서 그 내용이 조금 덜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동시장 경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률로 시스템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네. 위원회에서 아까 자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3분의 1 이상이면 농민 대표들이 참석한다는데 그러면 3분의 2는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3분의 2는 위원장이 차관이고 경제관료, 농정관료, 소비자 대표들,
그리고 학자, 뭐 전문가 이런 어떤 관련된 업체들 대표될 텐데 예. 그러면 그쪽 대부분 다 저는 친정부적인 어떤 내용을 담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이거는 명분 쌓기용으로 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게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뭐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예. 정권과 상관없이 식량의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의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확고한 우리 100년 대계를 두고 네, 확고한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못 박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하고 여당일 때 이렇게 다른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행태로 보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개정안을 또 개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쟁점, 농안법에 담긴 가격 안정제입니다. 쌀과 채소 같은 것들이 이제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정부가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방식인데, 교수님, 이 기준 가격 산정하는 방식도 종전 안에 비해서 좀 달라졌다죠? 사실 이번 농업사법 중에서 우리 차장님이 지적하지 않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후퇴는 기준 가격이 변화된 겁니다. 네, 네, 네. 가격 보상제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준 가격은 평년 가격이라는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근데 평년 가격이라는 것은 최근 5개년간 평균 가격에서 최대와 최소치를 뺀 부분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은 풍형이라는 게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 3년치를 가지고 기준 가격을 삼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그동안 그 농산물 가격 정책이나 농산물 가격에 대한 것이 거론될 때 평균 가격이란 말은 사실 정책 용어로 쓰질 않습니다. 네. 근데 평균 가격이란 말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평균 가격이란 부분을 설명을 내용을 보면 1년간 평균이란 일정 기간 평균이란 말을 다시 쓰거든요. 근데 그것은 가격의 흐름치를 보는 것 이상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후퇴된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가격 보상제를 하고 있고 일본도 역시 그다음에 EU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나라들의 기준 가격의 핵심적인 내용은 평년 가격입니다. 예. 이 부분이 후퇴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해서 가격 안정제들을 이렇게 법제화했는데 내년부터 과연 몇 개 품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 그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예. 농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수입 안정 보험 제도라고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본 사업의 9개 품목, 시범 사업을 6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총 15품목을 하고 있는데 9개 품목 플러스 한두 개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농업 재보험에 적용되는 그 품목 64품목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논에 그 재배하는 쌀부터 타작물 포함해서 채소 가격 안정제를 62개 품목에 대해서 이 가격 안정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쌀을 포함해서 22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안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제화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농안법에 한 10개 정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생생력이 선심성 예, 예.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집니다.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어쨌든 농업 사업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지만 뭐 여러 차례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우려하시는 그 대목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 과정들 중에 수정되고 달라지는 중에 뭐 농민들의 말씀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충분히 어떻게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애석하지만 아닙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추앙하고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법률의 정책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이다. 예.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그 어떤 부분도 여기에 부합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저번에 지난달 27일인가 네. 그 입장문을 냈는데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내놓을 건 입장문이 아닙니다. 국민과 농민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미령 이제 그 농림부 장관이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법안 개정안 통과된 이후에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그러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 분께서는 이 이야기, 이런 그 명분이 이번 법안에 잘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그간 농산물 가격에 대한 가격 안정이라는, 그리고 또 정부 차원의 사전 수급 관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재했던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 차원의 선제적 수급 관리를 의무화시켰고, 예. 또 그에 따라서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이나 이런 수급이 불안정했을 때 사후에 가격 안정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걸 제도적으로 이번에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두 분께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뭐 양곡을 매입을 할 때 그런 기준 가격이나 품목, 발동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산자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재해법 같은 경우도 이게 생산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이전에까지 했던 생산비까지 포함해서 보장해주겠다 해서 예. 좀 두텁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이 기준을 세울 때 이 기본적인 법안 내용들에 대한 것이 좀 세부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면 우리 생산자 단체나 또 우리 정치권과 같이 협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더 담아져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교수님. 예. 농안법에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진일보한 내용이라는 네. 것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농안법 규정에 가격 안정제 운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또 단서를 달아놨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산의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을 실시하는 그 실제적인, 예를 들면 대통령이면 대통령, 장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무주군 같은 거를 예를 들면요, 2019년부터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주군 같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역에서도 지금 1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무주 군수님부터 그 의원들의 의지입니다. 무주 군들의 그 의지가 반영됐기 예. 때문에 때문에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농안법에 이미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가 도입이 되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산자들 중심으로 농식품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농업사법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사실 지금 평가하기 이릅니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얼마나 잘 정변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정책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게 나온 1년 후에 야, 이거 답이 없네라고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추장님. 저는 송미령 장관이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네. 어떤 의미로 썼을지 참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지속 가능이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관통하는 거잖아요. 네. 꾸준히. 네.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을 보면은 지금 기후 위기라든가 각종 다양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되는 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보가 돼 있느냐, 아직까지는 부족하고요. 예. 그리고 농촌 상황을 보면은 고령화돼 있고 지역 소멸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 그럼 이런 것을 그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대안도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소득 방안도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럼 누가 농사를 짓고 농업을 지킬 것이냐? 그럼 젊은이들을 오게 하려면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대안이 있으니까 와라고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믿어라 이런 거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믿게 했습니까? 농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그래서 지금 송미령 장관이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말은 저는 사실은 믿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평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미 그 관세 협상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장님, 지금 우리가 쌀과 소고기는 지금 개방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이제 결론이 났지만 네네. 한미 간에 약간 그 입장차나 뉘앙스 차이가 조금 있어서 여러 또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미국 측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협상 과정에서 쌀 그 TRQ 그 저율 관세 할당 확대, 그다음에 그 소고기 30개월 연령 이상 네. 그 수입,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실 그 지속적으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다행히도 최종 합의 결과에는 이렇게 제외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추가적인 개방에 대한 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사실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또 수입 검역 절차입니다. 이미 수입이 개방된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검역 그런 절차들을 대한 지금 현재 8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그 건강권 확보, 예. 그다음에 농업인에 대한 일정한 보호 부분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검역을 강화하다 보니까 미국에 수입되고 있는, 수입하려고 하는 그런 품목들이 2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좀 완화시키거나 이걸 좀 생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에서 추가적인 이 세부 내용을 협의를 할 때 좀 저희가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우려가 사실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쌀이나 뭐 소고기 부분은 이제 확실히 이번에는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아까 TRQ 부분이 저율 할당 관세 부분이 지금 41만 톤 정도 저희가 우리나라가 네. 되는데, 그 중에 중국 쌀이 한 15만 톤이고 이제 미국 쌀이 한 13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수입쌀 41만 톤 중에 저율 관세로 들어오는 중에 한 4만 4천 톤 정도를 이제 식탁용으로 사실 이제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지켜볼 좀 상황이라 좀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정부도 지금 뭐 재배 면적 조정을 통해서도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마 이 저율 관세에 배정되어 있는 미국 수입산에 대한 식탁용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차원에서도 계속 생산 단체하고 좀 주의 있게 좀 봐야 할 상황이 들고요. 네. 네. 다만 아까 그런 이미 개방이 되어 있는 작물 중에 이제 저희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 이제 검역 부분들에 대한 이런 완화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물론 단순하게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차원에서 또 농가들의 이런 이 대규모화나 예. 스마트화 이런 첨단화 부분에 대한 통해서 경쟁력도 늘려주는 부분도 또 한편으로 저희도 또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확대할 그런 검토를 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 이번 그 농업사법 그 개정안 통과가 첫 발을 뗐지만 이제 과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조금 더 튼실하게 갖춰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와 또 농가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양무호남 시무국가란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농업사법을 기반으로 시작으로 해서 이 말을 양무전북 시무식량이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농업사법이 우리 농도 전북에 이런 선제적 수급 관리나 사후 정부 강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 안전망을 농민들이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정치권과 협의해서 또 생산단체와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농업이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넘어서 우리 뭐 그린 바이오 산업으로 연결돼서 우리 미생물이나 동물 의약품, 곤충 이런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린 바이오 신산업으로 넘어가서 우리 전북이 농업이 기존의 농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농생명 수도로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예. 이번 양곡관리법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담보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는 것은 생산성도 높여야 되고 품질도 높여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 소득이 보장되는 이런 가격 안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드는데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요. 이 먹거리라는 부분은 생산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일반 소비자들도 가격이 안정돼야 국산 농산물을 더 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사님. 예, 아까 조금 전에 통상협상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EU라든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이 다 쌀을 추가 개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밀과 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논의되지 않은 부분에서 추가로 통상협상에서 저희 농산물이 많이 개방될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우려되고 있는 것은 위생 및 검역에 약합니다. 그거 해서 농산물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은 바이러스라든가 병해충이 농산물에 대해서 많이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 베스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강이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농산물로 해서 병해충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면은 베스의 10배, 100배 이상의 큰 충격이 있을 거다. 결국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개방의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농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래 개방 농정에서 좀 보호 농정으로 자국의 이익을 좀 충실하게 지키는 농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게 농정의 대전이라 생각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부분을 좀 알고 또 우리 전라북도는 마찬가지고 그런 거 좀 깊게 숙고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업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더욱 왕성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